1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보았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네 단위의 안전망 구축 사례 소개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외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의 의외의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번 우리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우선 편의점이 보이네요. 편의점은 경찰청과 함께 미아찾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길 잃은 어린이가 편의점으로 찾아오면 바로 112 미아 신고가 접수되거든요. 편의점이 이렇게 많으니까 신고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나 서비스가 위험한 상황에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야쿠르트 배달원, 모두들 만나보셨죠? 이분들은 독거노인 분들에게 직접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시고 간단히 컨디션을 체크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혹시나 별일은 없으신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뿐일까요? 최근에 우리가 구매한 공적 마스크도 동네 곳곳에 자리한 약국에 이미 만들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빠르게 배포되었답니다. 사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화재, 교통사고 등 너무 다양하죠. 이 위험들이 그리 먼 일로 느껴지진 않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생활권 안에 이런 의외의 역할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위험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의외의 역할로 우리 동네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면요. 빵집, 학교, 지하철역, 주민센터, 문방구 이 모든 곳이 안전을 돕는 역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위험을 잘 대처해내는 안전한 일상 지금부터 상상해봐요. 그리고 열린 소통 포럼에서 같이 논의해봐요. 동네마다 거의 다 있는 시설들이고요.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인상 깊게 보신 거 있으신가요? 박도빈 대표님? 영상 안 보셨나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네, 네네네. 혹시 보시면서 이건 생각을 이거는 안 해봤는데 이건 정말 좋은 빵집. 네, 도대체 좀 말을 길게 해주세요. 네,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네. 영상에서 왜 빵집을 언급을 했을까? 어떤 아이디어를 뭐 들으신 게 있으신 건지 네. 아이디어 사례가 있어서 넣은 건지 빵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뭐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네.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너무 당당하신데. 네.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발산해내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방금 얘기했던 동네마다 무조건 있는 그 장소들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 이거 우리 이 공간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전국에는 자원봉사 센터가 시군구 단위로 있고 또 동 단위로 그 주민센터마다 거점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캠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를 잘 이끌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이 거점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발발거리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권 단위는 사실 정부가
손이 미치질 못하거든요. 아까 이제 네. 홀로 계시는 분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외로움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은평구에서는 안녕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밑반찬이라든지 또 손편지라든지 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안녕 가방이요? 예, 헬로우 백? 예. 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집에 이제 비대면으로 걸어 놓는다든지 음. 그래서 그리고 전화로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 예. 사실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전화 한 통화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거든요. 아, 누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는. 그래서 이런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그런 분들을 돌보고 챙기는 거. 예. 이거가 좀 더 촘촘하게 안전망으로 되면은 진짜 요 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웃에 대한 그 관심이 그렇죠. 예. 체계화가 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 어휴, 저는 항상 멋지게. 좋은 말을 합니다. 네. 관심을 그렇게 체계화하는 거를 사실 행정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개인이 누구네 집 문을 두드려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자원봉사 센터나 동단위의 자원봉사 거점을 통해서 하면은 일단은 이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이 공신력을 갖고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세워주시는 게 이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사례까지도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요. 댓글로도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처에 사는 주민들로 된 마니또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요? 폭염이 발생할 때 살펴보고 챙겨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 멍멍이 방범대 꾸리기 제안합니다. 아, 제목부터가 벌써 관심을 확 갑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많이 사라진 요즘 저녁 시간대에 산책을 즐기는 자발적 참여자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 활동, 취미 활동, 방범 활동을 엮어서 참여를 독려하면 어떨까요? 야, 끝내줍니다. 또 우리 박도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혹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측면에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게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적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뭔가 하려면 이제 거리두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나 같은 뭐 이제 이런 곳들은 다 크기가 작고 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큰 공간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폐쇄되거나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뭔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아서 아까 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역에 있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열 수 없는 공간들을 조금 이런 커뮤니티를 좀 이어가고 그런 관계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훈 MC는 네. 혹시 좀 눈여겨본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작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저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구호 활동했는데 그때 미담이 나왔던 게 그 택배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고령화 지역이라 가지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정보에도 어둡고 대피해가 쉽지 않거든요. 그 밤중에 기사분들이 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평소 아시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맨날 어느 배달하는 곳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세상 누구보다도 그 골목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예. 어.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두들겨서 있으면은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본인이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다 이게 안전한 장소까지 야. 데리고 해줬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재기도 안 하고 할 수 있게 버틸 수 있었던 게 그 택배 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밑에서부터 메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정말 이 국가 방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돋보이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마니또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요. 예. 실제 이번에는 코로나19 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딱 격리장 보여주면서 예. 그 순간부터 그냥 14일간 같이 해야 되거든 집에. 네네. 어디 나가지 못해 14일간 아직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사고 이런 못 하는데 그럼 뭐 지자체나 자원봉사 기관이 와서 같이 이제 물품들을 좀 집어넣고 좀 해주긴 하는데 14일 동안 살다 보면은 또 치킨에 맥주도 땡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외로운 마음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내 평상시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마음을 전하니까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아까 산책 나왔다가 산책 나왔다가 가가지고 사서 그 집 앞에 이렇게 걸어주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자판기 회사들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딱 재난이 나면은 자판기가 자동으로 딱 열리게 돼 있어요. 공짜로 먹게? 네, 공짜로 먹는 거죠. 오. 예. 그러니까 음료 문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도심 지역에서는. 우리는 지금 대피소들을 보통 학교를 이제 지정해 놓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거 훈련하려고 몇 개 학교에 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그 학교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요. 예. 심지어 어떤 체육관이나 학교인데 어떤 체육관은 도저히 이거를 저기 대피시설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책상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공무원분들이 대피소 지정하더라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대형 마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차장을 재난이 나면은 바로 대피소로 쓰거든요. 오. 예, 마트 안에 창고 안에 거대한 풍선으로 된 저기 그 대피소 있어가지고 딱 터지면 그걸 재빨리 주차장 꺼낸 다음에 이걸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거대한 대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마트 앞에 있잖아요. 마트에 모든 필요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다 있죠. 예, 그럼 거기에 있어가 필요한 물건은 가서 사고, 거기서 가서 하나씩 먹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식들이 인상적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지역의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해서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골목을 하루에 2번씩 가는 택배 아저씨의 골목에 대한 인식, 예. 그것 자체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넓은 공간이라면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상상력이 자원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갑자기 길에서 배터리가 없어질 땐 참 난감하더라고요. 유유. 특히 밤에 집에 가는데 핸드폰이 꺼지면 너무 무섭습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등에 비상 콘센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비상시에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거 실제 사례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벤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러 한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벤치면은 벤치 자체가 태양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거기에 꽂으면은 충전이 되고요. 편의점을 활용한 스마트 픽업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동네마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네 거점 물류센터로서 구매자는 필요한 구호품을 미리 거점 편의점에 스마트 픽업을 신청해서 쉽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면 구호품을 효과적으로 필요한 만큼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피소에 못 가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특히나 환자, 장애 이런 경우는 이제 대피소까지 가기 힘드시니까. 근데 이분들은 구호품 공급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처럼 직접 자가격리자의 집에 갖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 하나의 어쨌든 컨택 포인트가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일본은 요거하고 좀 반대로 해가지고요. 다 이제 무너졌을 때 대피소가 몇 개 있으면은 그 대피소 내 친척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택배 회사가 그 대피소까지 가가지고 그 이재민한테 바로 그걸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택배 회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임직원 자원봉사도 하고 기부금도 내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택배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예. 멋있네요. 정말 예. 택배 시스템이 예.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실제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예. 오히려 좀 국가 차원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만한 보상할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정 공공기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회사인데요. 예. 재난이 되면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오. 자동으로. 그러면 정부의 구호 체계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물류회사, 편의점 이런 분들이 주로 이게 인프라 관련된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진짜 어공이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 한 15%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메꾸는 사이에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피해를 코로나19 이후에 좀 피해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문제도 좀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빵집에는 대개 케이크를 넣어두느라 냉장되는 곳, 그 쇼케이스죠. 네, 눈에 잘 보이게 크게 있습니다. 재난 시에는 케이크 두는 곳에다가 재난 시 필수 식품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픽업해 갈 수 있게. 요즘에 지자체 자원봉사 센터들이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는 나눔 곳들도 냉장고. 있어요. 예, 오. 그래서 나눔 냉장고 그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점은 이제 일상적으로 그 냉장고 관리를 하니까 음식점 안에다가 혹은 바깥에다가 이제 나눔 냉장고를 하나 비치해두고 자기 집에서 나눌 수 있는 거를 거기다 넣어놓고 또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가져가고 그렇지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 음식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우체국은 점점 줄어들지만 사기업의 물류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코로나 시대에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규모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재난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면 어떨까요? 2015년에 전국 재해고협회하고 저기 편의점 운영하는 회사, 좀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그 회사하고 두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이 편의점 회사의 물류 창고를 재난이 났을 때 구호품 창고로 쓸 수 있게 협약을 맺고요. 딱 터지면은 그 회사의 그 트럭이 그 대피소로 가가지고 물건을 우선 내려주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해외에서 보고서 한국화 시켜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센터 이런 데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뭐 소상공인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시락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달 형식으로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걸 6월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사실 그러니까 식당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배달하기 힘드니까 이제 기존에 배달을 해 주시는 분들이랑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하고 더불어서 요 댓글 질문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나 좋지만 도움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국민이고 자영업자인 분들이라서 불편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1365 포털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원봉사 보험으로 이런 재난 시에 활동할 때 어떤 상해를 입거나 또 뭐 사망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된 분들이요? 그러니까 재난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런 수해 피해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사고를 당하셨던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그쵸. 일어납니다. 예. 뭐 차에 이제 치이신다든지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오며 가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 이분들을 통째로 이렇게 자원봉사 보험을 들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상황은 진짜 아까 갑자기 일어난 상황. 네. 예, 배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선의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자원봉사 시스템 안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좀 더 열고 이분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안전용품 같은 건 저소득층이나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돈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용품에는 외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없나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지금 사례를 못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저기 장애인 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재난안전 훈련을 하는데 불이 나면은 80% 이상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소방관들도 왔는데 본인도 방법이 없대. 근데 소방법을 어긴 건 아니야. 일반 건물에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생활하시니까. 근데 방법이 없으면은 시설을 다 통째로 바꿔버리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거 누가 해줄 수가 의무가 없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개개인한테라도 하다못해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그 소화기라도 자동차용 소화기라도 하나 있으면은 불이 났을 때 최소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럼 단체나 정부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재난약자만이라도 어차피 생존과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다 보니까 외상제도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